제안으로서 금융자본주의 시대를 사는데 그러면 우리가 교회 모델도 그리고 목회 모델도 아브라함 모델로 간다는 게 뭔지 요 두 가지를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 화면이 금융자본주의 개요 및 문제가 뭔지를 간단하게 설명할게요. 금융자본주의란 건 결국 돈이 돈을 버는 시스템입니다. 그 전까지는 뭐 공장을 세워서 물건을 만들고 이런 거죠. 그죠? 산업자본주의 시대는. 그리고 그 전까지는 근면하게 일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게 산업자본주의 시대인데 지금은 근면하게 일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돈을 어떻게 지혜롭게 스마트하게 굴리느냐. 이게 이제 중요한 거죠. 그러고 돈을 그렇게 굴리려면 돈이 많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이 돈을 불릴 수 있는가. 적은 내 고유 자본에 이것을 레버리지를 일으켜가지고 어떻게 이 투자금을 액수를 키워가지고 이거를 투자할 건가. 그래서 많은 이익을 취할 건가. 이런 관심을 보이는 것이 금융자본주의 시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쭉 적어놨죠. 어마어마한 레버리지를 일으키고요. 그러다 보니까 금융이 온 이 실물 경제를 지배하게 돼요. 사실 금융이란 건 실물 경제가 잘 돌아가기 위한 보조적인 수단에 그쳐야 되는데 주종이 바뀌는 거죠. 금융 경제는 어쨌거나 욕심을 부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레버리지를 많이 일으켜서 투자금을 크게 만들어야지만 많은 이익을 얻기 때문에. 그래서 금융 경제는 기본적으로 불안정한 그런 시스템이고요. 이 불안정한 시스템에 의해서 안정적이어야 하는 실물 경제가 흔들리죠. 이게 이제 금융자본주의의 가장 중요한 문제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속담에 웩도 독이라고 하는 말이 있죠. 그죠? 꼬리가 몸통을 흔든다. 금융이 이 실물 경제를 흔들어 버리죠. 실물 경제는 안정적이어야 되고 금융은 실물 경제를 도와주는 역할을, 종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얘가 주인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레버리지를 자꾸 일으켜서 뭔가 투자금을 키워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 시스템에서는 자꾸 탐욕, 욕심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투기화할 수밖에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가격의 급등락이 계속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금융경제 시스템 여기서 이제 현상 제가 아까 박스친 세 가지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걸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면 레버리지를 일으키죠. 지렛대 현상, 투자금을 극대화시키죠. 그래서 금융공학을 통해서 타인의 자본을 지렛대처럼 이용해가지고 자기 자본의 이익률을 높이는 이제 레버리지를 계속 다 활용하죠. 자, 가장 대표적인 예가 얼마 전에 영국 파운드화가 굉장히 급락하고 그리고 금리가 갑자기 오르면서 영국이 IMF 사태를 맞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기사가 한 2주 전에 막 오르내렸는데 그걸 이제 여러분들 기억나실 겁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그래프가 9월 26일부터 그 일주일 동안 그래프예요. 9월 30일까지. 근데 이제 이 영국 30년 국채 금리가 이틀 사이에 1% 이상 올랐어요. 갑자기. 그러다 보니까 이게 난리가 난 거죠. 왜냐하면 이 국채는 가장 기본적으로 투자하는 베이스예요. 보통 이 국채를 증거금으로 맡기고 그리고 거기서 레버리지를 일으켜가지고 돈을 크게 이제 불립니다. 그래서 그 불린 돈으로 이제 투자를 하거든요. 그런데 금리가 이렇게 올라가 버리니까 금리하고 국채 가격은 반대로 움직이거든요. 금리가 이렇게 올라가니까 국채 가격이 확 급락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증거금으로 맡겼던 이 돈의 가치가 줄어든 거죠. 그러니까 맡은 쪽에서는 돈 모자란다. 증거금 모자란다. 더 넣으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갑자기 하루 이틀 사이에 국채 금리가 뛰면서 증거금의 가치가 떨어져 버린 거죠. 그러니까 돈을 빌린 사람은 떨어진 만큼의 돈을 채워 넣어야 되는데 지금 다 돈이 없어서 모든 자산 가치가 지금 다 떨어지고 있는데 그걸 채우려 하니까 채울 수가 없는 거죠. 그거를 못 채우면 디폴트가 나는 거죠. 그리고 한 곳에서 디폴트가 나면 다른 곳에서 연쇄적으로 이렇게 디폴트가 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국채를 운영하는 연기금조차도 이자가 너무 낮아서 그 이자만 가지고는 지금 연금을 줄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금융상품 어떤 시스템을 이용해서 LDI라고 해서 부채 연계 투자를 해요. 이걸 이제 더 수익률을 높이는 거죠. 그런데 국채 가지고 있는 자산을 레버리지 효과를 일으켰는데 국채 가격이 떨어지면서 많은 돈을 집어넣어야 되겠고 그 돈이 없기 때문에 지금 난리가 났었죠. 그래서 할 수 없이 영국 은행이 이러면 안 되겠다고 해가지고 대책을 세웠죠. 그래서 100조 원의 국채를 무조건 사주겠다.
그러니까 국제 가격을 받치는 거죠. 그래서 간신히 영국이 IMF 사태를 피했어요. 자, 이런 식으로 영국이 뭔가를 그렇게 특별하게 잘못한 건 없어요. 그런데 이 국채 금리가 너무 급등락을 하면서 증거금이 부족해지고 이러면서 완전히 이제 나라가 도산할 그런 지경까지 이르렀죠. 이런 예처럼 가장 안전하게 투자해야 되는 연기금마저도 레버리지를 일으켜서 자산을 운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이런 상황 속에 이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영국은 감세안을 철회했죠. 이분이 총리가 되시면서 감세하겠다. 부자들한테 세금을 매기는 것을 줄여주겠다. 그래서 경제를 활성화시키겠다고 했는데 시장은 그래? 그러면 정부는 돈이 부족할 텐데 그 부족한 돈을 뭘로 채우지? 그럼 국채를 발행해야 되네? 그러면 국채가 시장에 나오면 국채값이 떨어지겠네? 이러면서 국채를 막 팔아버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 국채 가격이 더 떨어지고 그래서 국채 금리가 올라가고 이러면서 지금 이런 사태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영국이 부도날 그런 위기까지 처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 최단 단명하는 총리 기록을 세웠죠. 이분이 특별히 잘못했다기보다 지금 이 금융 시스템이, 우리가 살고 있는 금융 시스템이 이렇게 지금 위험천만한 이런 상황 속에서 돌아가고 있는 거죠. 두 번째로 이제 레버리지를 설명했고요. 유동성, 신용이 지금 너무 많이 나쁘게 말하면 부채죠. 부채로 지금 이 경제가 돌아가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화면은 M2, 미국의 M2인데 광의의 통화라고 해요. 광의의 통화가 1980년에서 2021년 2월까지 저렇게 이제 많이 풀렸습니다. 시장에. 그러니까 통화가 많이 풀린 거죠. 그래서 거의 12배가량 돈이 미국 시장에 달러가 이렇게 풀린 겁니다. 돈이 많이 풀리면 어떻게 돼요? 결국 모든 물건 값이 올라가는 거죠. 그죠? 돈이 많이 풀리니까 거기에 따라서 인플레이션 현상이 일어나면서 모든 물건 값이 다 비싸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유동성이 너무너무 지금 시장에 많이 풀려 있는 상태다. 이렇게 보시고요. 그리고 앞에 거는 시장에 돈이 얼마나 풀렸냐는 거고, 이것은 미 연준이 자산을 얼마나 갖고 있냐는 거예요. 연준이 자산을 많이 갖고 있다는 건 채권을 많이 갖고 있다는 거고요. 그것은 다르게 말하면 시장에 채권을 팔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시장에 돈이 또 똑같이 많이 풀렸다는 그런 뜻입니다. 2012년에 연준이 갖고 있는 자산이 2.9조 달러였는데 지금 8.8조 달러까지 저렇게 늘었어요. 그만큼 시장에 돈이 많이 풀렸다는 거죠. 그래서 이 그래프를 다음 S&P 500 주가 그래프하고 비교를 해보면 거의 비슷하게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돈이 풀린 만큼 주가는 오르는 거예요. 시장에 돈이 너무 많이 풀렸기 때문에 모든 것들이 인플레이션을 일으키면서 결국 주가도 같이 오른 것을 거의 비슷하게 지금 움직이죠. 자, 근데 지금 연준이 돈을 빨아들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자산 가격, 특히 주가도 지금 폭락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닉슨 그 사태를 한번 제가 설명드려야 될 텐데 1971년 8월 15일 날 닉슨이 금퇴안을 풀어버렸어요. 금퇴안이라는 건 뭐냐면 달러하고 금을 연동시킨 겁니다. 그래서 35달러를 가져오면 무조건 금 1온스를 주겠다고 약속을 한 거예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달러를 마음대로 찍어내지 못해요. 왜냐하면 달러를 찍어낼 때마다 지금 내가 충분한 금을 갖고 있나를 늘 생각하면서 찍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금퇴안을 하면 함부로 돈을 많이 찍어내지 못하는데 71년 8월 15일 날 금퇴안 정책 이것을 폐지한다고 하면서 1944년 브레튼 우주 시스템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미국이 종전을 얼마 앞두고 세계를 경제적으로도 제패하게 되니까 달러를 기축통화로 하고 그리고 달러의 가치를 금과 연동시킨 그 시스템이 브레튼 우주 시스템인데 그것을 1971년 8월 15일 날 닉슨이 이제 풀어버립니다. 월남전을 하고 이러면서 달러를 굉장히 많이 찍어내야 되는 필요성에 의해서 금으로부터 자유로워진 달러 그런 정책을 추구하느라고 닉슨이 금퇴안을 이제 풀어버렸습니다. 그 결과 이제는 마음대로 돈을 찍어낼 수 있게 됐죠. 그래서 그 이후로 달러가 어마어마하게 지금 시장에 풀리고 있습니다. 다음 화면은요, 세계 중앙은행이 돈을 얼마나 갖고 있는지, 자산을, 국채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만큼 그 나라 돈이 시장에 풀렸다는 겁니다. 왼쪽 2003년부터 2020년까지 지금 중요은행, 일본, 유럽,
미국 은행만 지금 써놨어요. 이렇게 풀렸죠. 보조선을 그으면 이게 화살표가 그냥 위로 치솟고 있죠. 이만큼 시장에 돈이 많이 풀렸다는 거고요. 2007년부터 2019년까지 그 달러 가치가 거의 20%가 하락했습니다. 달러 지수가 2007년에 50이었는데 19년에 40으로 이렇게 내려왔어요. 그래서 20% 돈이 많이 풀리다 보니까 돈값이 떨어지는 거죠. 속된 말로 하면 돈값이 똥값이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돈의 가치는 점점 하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헤지펀드 브릿지워터 이것을 창립하신 분이에요. 레이 달리오가 올해 5월에 다보스 포럼에 가서 뭐라고 그랬냐면 현금은 쓰레기다. 돈은 쓰레기라는 거예요. 돈을 갖고 있으면 손해다. 이건 빨리 투자를 해서 돈을 불려야지. 왜냐하면 이렇게 시중에 돈이 많이 풀렸기 때문에 이 사람이 기자들 앞에서 당당하게 현금은 쓰레기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근데 얼마 전에 저기 빨간 글씨로 오른쪽에 써놨죠. 10월 달에 지금 이제 막 금리가 오르고 하니까 말을 바꿨어요. 이제는 현금은 쓰레기가 아니다. 자기 트위터에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그 돈을 잘 지키세요. 이제는 현금이 쓰레기가 아닌 때입니다. 우리나라 이 신용, 빚, 부채가 얼마나 증가했는지를 한번 보면요. 한국 가계부채 늘어난 이 그래프인데요. 연도별로 이만큼씩 늘었어요. 왼쪽이 2003년이고 지금 2021년까지 이렇게 가계부채가 계속 늘고 있습니다. 그 신용, 부채, 빚의 증가를 보면 이 각국의 증가율인데 여러분 보시기에 제일 오른쪽 중국이 1등이고요. 43%가 늘었어요. 2008년 금융위기 이후로. 그리고 한국이 2등입니다. 35%가 늘었습니다. 이만큼 부채와 빚이 전 세계에서 가장 빨리 늘은 나라가 중국이고요. 우리나라가 2등이에요. 다음은 코로나 시기에 GDP 대비 가계부채가 얼마나 늘었는지를 전 세계별로 이렇게 비교한 건데요. 제일 오른쪽에 있죠. 한국이 1등이에요. 한국이 코로나 시기에 GDP 대비 가계부채 증가폭이 세계 1위를 기록했습니다. 그만큼 빠르게 가계부채가 지금까지 증가해 왔습니다. 가계부채가 심각하다는 걸 여러분들 다 알고 있죠. 그래서 GDP 대비로 보면 가계부채 비율이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1등이에요. 100%를 넘었습니다. 104%고요. 그리고 또 문제는 전세금이나 그리고 개인 사업자 대출 이런 것도 결국은 가계가 진 빚이기 때문에 이런 것까지 합치면 가계부채가 1,700조, 1,800조라 그러는데 그런 것까지 합치면 3,200조가량 된다는 거죠. 이거는 거의 재앙적인 수준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문제는 지금 최근에 갑자기 금리가 이게 튀었죠. 그렇게 해서 빚을 많이 진 가계가 지금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만 그러면 억울할 텐데 자, 다음 그래프는요. 미국의 가계부채 증가 변동률을 그린 그래프입니다. 계속 늘고 있죠. 미국도요. 제일 왼쪽이 2003년이고 중간에 좀 볼록하다가 다시 내려온 게 그 2008년이에요.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일어나면서 거품이 꺼졌죠. 그래서 좀 꺼졌다가 다시 지금 증가하고 있고요. 미국 가계부채가 8월 기사인데 16조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미국 정부 부채는 31조 달러를 현재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제가 처음으로 레버리지 현상에 대해서 얘기했고요. 지금 부채, 빚, 가계도 정부도 계속 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 번째로 이 불평등, 금융경제 시스템에서 불평등이 심해지고 있다. 팬데믹 양극화 이 시기에 억만장자들이 더 늘었다는 거죠. 부자는 더 부자가 됐고요. 다음 화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팬데믹 때 슈퍼리치들이 급증했다는 거예요. 돈을 많이 풀다 보니까 결국 돈이 한 곳에 쏠리게 됐고 그것이 기회가 되어가지고 슈퍼리치들은 더 많은 돈을 벌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도 최근 2, 3년 동안 이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자가를 갖고 있는 사람은 자산이 많이 늘었겠죠. 근데 전세로 산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전세금은 똑같으니까 그래서 자가냐 전세냐에 따라서 이 자산의 소득 격차가 굉장히 많이 발생했다는 거고요. 그리고 세대별 소득 격차가 굉장히 심화되었다. 상위 0.1%의 근로소득이 평균 8억에 이른다. 그래서 중위 수준의 28.8배다. 이런 식으로 금융경제 시스템에서 특별히 코로나를 통해서 국가가 돈을 많이 풀면서 오히려 부익부 빈익빈의 현상이 전 세계적으로 심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다음 화면은 우리나라 다주택자 100명이 2만 채를 소유하고 있다 이런 거고요. 그래서 유명한 그 토마 피케티라는 분이 있죠. 21세기 자본이라는 책을 썼는데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몇 년 전에 센세이션을 일으켰는데 이분의 그 유명한 공식이 R은 항상 G보다 크다는 거죠. 거의 200~300년 동안의 여러 데이터를 뽑아가지고 이 결론을 내렸어요. R이라는 건 자본소득률이에요. 자본수익률. 그리고 G는 경제성장률입니다. 한 200~300년 동안의 이 세계 경제의 역사를 보니까 항상 경제성장률보다 뭐가 더 크다? 자본수익률이 훨씬 더 컸다. 이거죠. 그러니까 계속 부자는 더 많이 부자가 된다. 경제성장보다. 경제성장은 모든 사람들이 조금씩 부가 느는 건데 거기에 비해서 항상 돈을 더 많이 가진, 자산을 많이 가진 사람들의 소득이 훨씬 더 늘었다는 거죠. 그래서 세계 경제 역사를 한마디로 말하라면 부익부 빈익빈의 역사라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미국 세대별 개인 순자산 증가율을 봤는데 89년부터 2019년까지입니다. 순자산 증가율이에요. 그러니까 다 늘긴 늘었습니다. 근데 상대적으로 얼만큼 더 늘었느냐 덜 늘었느냐를 보는 거죠. 왼쪽에 보시면 34살 아래 그리고 35살에서 44살 그리고 45살에서 54살 그러니까 50대 중반 이하는요 증가율이 줄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늘긴 늘었는데 상대적으로 증가율이 줄었습니다. 그런데 55세에서 64세, 65세에서 74세, 75세에서 더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더 많이 늘었죠. 그죠? 그래프가 확 옆으로 늘죠. 이런 걸 보면 원래 돈을 갖고 있던 아무래도 나이 많으신 분들이 돈이 많지 않겠습니까? 이 기간 동안에 그들의 그 자산 증가율이 훨씬 더 많다는 거죠. 상대적으로 젊은 사람들은 오히려 그 증가율이 마이너스였다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미국에서도 세대별로 돈을 더 많이 갖고 있는 나이 드신 분들은 훨씬 더 자산이 더 많이 늘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걸 아는지 벼락거지 이런 이야기가 2~3년 전 작년까지 이제 유행했죠. 그죠? 집을 안 갖고 있으면 다 집값이 오르는데 가만히 앉아 있어도 벼락거지가 된다. 그런 말이 있었죠. 그래가지고 젊은 세대가 작년에 영끌을 하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FOMO라 그래서 Fear of Missing Out. 나 혼자만 소외될까봐. 남들은 다 돈을 버는데 나는 그냥 그대로 있으면 나만 손해잖아요. 그래서 FOMO, 이 증후군에 휩싸여가지고 젊은 세대들이 무리하게 투자를 많이 했죠. 그것이 작년, 재작년에 일어났던 이 영끌 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금융자본주의에 대해서 이렇게 세 가지로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저는 금융자본주의를 다른 말로 말하면 결국 부채경제라고 좀 나쁘게 이렇게 부채, 그죠? 빚을 내서 이 빚을 레버리지를 일으켜서 이렇게 무리하게 투자하는 그런 경제 형태가 결국 오늘날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금융경제, 금융자본주의 이 시스템이다. 저는 이렇게 정리를 해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돈이 돈을 버는 어떻게 하든가 이 초기 자본금을 늘리려고 다들 노력을 하죠. 자, 그래서 저는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아브라함 경제로 가야 되는 거 아닌가? 이게 이제 하나님 경제 아닌가? 이 세상은 지금 금융 경제, 금융 자본주의 시스템에 있는데 너무 불안해진다는 거죠. 그리고 자꾸 탐욕을 부추기고 있다는 거죠. 이것은 비성서적이 아닌가?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에게 적당량의 대가가 돌아가는 그런 체제가 돼야지 너무 돈이 돈을 버는 이런 시스템은 너무 과도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아브라함 모델은 과연 어떤 게 되어야 될지 그리고 우리 목회자들, 교회는 아브라함 모델로 가야 될 텐데 그러려면 우리 목사님들의 어떤 경제적인 지식이나 경제 현상을 보는 그런 안목이나 통찰력이 굉장히 높아져야 된다고 봐요. 그래야 교인들을 이끌 수 있고 교인들한테 뭔가 경제적인 충고라든가 흐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교인들과 대화를 나눌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아래 보면 특별히 이 돈이 돈을 버는 이 현상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교인들의 많은 관심 중에 또 하나가 연금이잖아요. 이 연금은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건지에 대해서도 좀 더 우리가 잘 알 필요가 있다고 해서 일단 이 시간에 뭔가 모든 걸 제가 다 책임질 수도 없고 그런 능력도 없고 그러니까 그냥 요 두 가지 예를 잠깐 여러분께 들어드리려고 합니다.
자, 아브라함 모델은 위에 써놨는데 교인들을 영적인 차원뿐만 아니라 우린 지금 영적인 차원으로 리드해 가고 있지 않습니까? 경제적인 차원에서도 교인들을 잘 이끌어줘야 된다. 이게 이제 아브라함 모델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경제적인 지식과 능력, 통찰력, 미래를 보는 해안 이런 것들이 굉장히 뛰어나야 되고 그런 것들은 성경에 기초를 해야겠죠. 그죠? 성경에 기초한 그런 지식과 통찰력과 해안으로 우리가 무장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잠깐 설명은 했지만 우리 한국 경제의 여러 어두운 면 부정적인 면, 현 상태에 대해서 보면 한국 자살률이 OECD 1위죠. 1위예요. 청소년도 그렇고 전 연령에서 자살률이 1위입니다. 그 다음에 노인 자살률은 OECD 평균의 2배예요. 정말 어려우신 분들이 소리 소문도 없이 그냥 돌아가시죠. 또 노인 빈곤율 OECD 평균의 3배예요. 나이 드신 분들 중에서 제대로 연금이나 이런 것들이 마련 안 되신 주로 65세 이상 70대 이쪽의 분들의 상황이 굉장히 안 좋아요. 지금 베이비 부머 세대들은 나름대로 어느 정도 연금이나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는 준비가 돼 있대요. 근데 그 윗세대들은 굉장히 지금 어려운 처지에 살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그 부정적인 면들을 우리가 한번 좀 염두에 두시면서 처음 경제적인 지식이나 역량을 우리가 좀 더 배양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자본소득에 대한 개념 왜냐하면 우리가 금융자본주의 시대를 살기 때문에 이 자본소득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에 대한 어떤 인사이트 이것들을 좀 얻을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통계 그래프를 보면 1945년부터 2020년까지인데요. 그 위는 생산성 상승률이에요. 그러니까 생산성은 계속 늘고 있죠. 그런데 아래 좀 흐린 색이 임금 상승률이에요. 가운데 제가 1970이라고 동그라미를 쳤지 않습니까? 1970년대까지는 45년부터 생산성의 상승률과 임금 상승률이 같이 갔어요. 그런데 70년대부터 생산성은 계속 늘었는데 상승률이 임금은 상승률이 더 이상 늘지 않고 옆으로 횡보했습니다. 임금은 생산성이 느는 만큼 같이 따라 올라가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자, 이런 그래프. 그래서 다음 그래프가 1960년대부터 현재까지 시간당 임금 증가율이에요. 임금 증가율인데 여기도 보면 이제 보조 그래프를 제가 다음 화면에서 그어놨습니다. 여기 보면 1980년이라고 동그라미를 쳤죠. 여기서부터 보면 이 증가율이 시간당 임금 증가율이 더 이상 늘지 않죠. 그죠? 그리고 그냥 옆으로 횡보하는 걸 아니면 정체 상태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1980년대부터는 임금이 더 이상 많이 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워렌 버핏이라고 하는 이 할아버지 있죠.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고 굉장히 선하신 분이에요. 이제는 내가 번 모든 돈을 다 기부하겠다. 자선하겠다. 이랬고 어마어마한 부자죠. 이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잠자는 돈에도 돈이 들어오는 법을 찾아내지 못한다면 당신은 죽을 때까지 일해야 된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돈이 돈을 버는 어떤 시스템 이것을 구축해 놔야지만 되지. 그러지 않으면 평생 죽을 때까지 근로로 노동으로 일해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도 자본소득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우리한테 얘기해주고 있는 거죠. 이렇게 지금 자본소득이 돈이 돈을 버는 이것이 얼마나 지금 중요한지에 대한 그런 생각들을 우리가 가질 필요가 있겠다고 봤고요. 두 번째는 이제 연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보통 세상 사람들은 아니면 교인들도 그러겠죠. 내 이제 연금이 어떻게 될까? 내 노후에 나는 뭘 먹고 살까에 온통 그 정신이 팔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연금에 대한 지식 이런 것도 필요한 것 같고요. 우리나라가 이제 고령화되는 게 굉장히 빠르잖아요. 영국이 50년 걸렸는데 우리나라인 경우에 그 고령화에서 초고령화로 넘어가는 것. 그러니까 65세 이상의 인구 비중이 14%에서 20%가 되는 것. 이게 이제 고령사회에서 초고령사회인데 우리나라는 7년밖에 안 걸린다는 거죠. 급속하게 모든 사회가 고령화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노인 연령을 좀 높이자 이런 논의가 일어나고 있는데 이제 계속 반대하니까 이걸 이루지 못하고 있죠. 유튜브에서 제가 가져왔는데 보통 사람들의 그 적정 노후에 생활비가 얼마쯤 될 것 같냐고 사람들한테 설문조사를 했대요.
그랬더니 이제 연구하신 이분이 사람마다 다른데 이 부부가 평균 300에서 500까지를 이렇게 이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희망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좀 더 구체적으로 현재 얼마가 필요한지 뭐 도시냐 농촌이냐 잘 사느냐 못 사느냐 이렇게 해서 편차가 나겠지만 이분이 이제 평균을 냈더니 부부인 경우에 최소 194만 원 그리고 적정 현재로서 한 267만 원 정도를 사람들이 실제로 그 정도가 필요하다는 통계가 나왔다 그래요. 그래서 연금 그러면 3중 보장 시스템을 갖춰야 된다 이런 말 들어보셨죠? 다음 화면이 제일 밑에가 국민연금이고 그 다음이 퇴직연금, 우리로 말하면 목사님들이시니까 이제 총회연금이겠죠. 그 다음에 개인연금 이런 식으로 이제 3중으로 깔아놔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교인들은 이제 이런데 온통 관심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도 저도 별로 연금에 대해서 이제 관심이 없었거든요. 근데 내 문제가 아니라 목회하는 이 교인들 그리고 아브라함 목회라고 하는 그 모델에 따르면 사람들이 지금 연금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세상에서는 어느 정도 연금이 필요한지에 대한 그런 지식들, 이해들을 우리는 분명히 갖고 있어야 사람들하고 교인들하고 대화하고 하면서 그들을 잘 경제적으로도 잘 이끌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국민연금인 경우에 지금 보니까 물가 상승률에 연동하면서 준다 그래요. 그래서 현재 53년생에서 56년생은 61세부터 지급을 받고 이게 이제 자꾸 딜레이 되면서 65년에서 68년생은 65세 때부터 이제 지급을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이제 요번에 이 자료 준비하면서 알았어요. 이번 기회에 이걸 이제 정리했고요. 지금 국민연금 평균 수령액이 57만 원밖에 안 된대요. 그래서 지금 이게 인기가 없죠.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되는데 꼴랑 그거 받아가지고 뭐가 되겠냐 그러면서 지금 국민들이 굉장히 불만이 많죠. 그리고 여야를 할 거 없이 정치가들은 지금 표 때문에 무조건 기초연금을 40만 원을 주겠다 이렇게 막 지금 공약을 하고 있는 상태예요. 아직 지금 30만 원이죠. 근데 지금 40만 원을 올리겠다고 이렇게 공약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해도 40만 원을 받는데 지금 뭐 해가지고 57만 원 받으면 그거 뭐 하려고 가입하냐 뭐 이러면서 지금 불만이 많죠. 자, 우리 총회연금 요번에 이제 개정되면서 5년간 15% 깎는다고 지금 나왔죠. 되게 불만들이 많으실 텐데. 그리고 지금까지는 최종 3년인가 5년 그거 평균으로 하는데 앞으로는 전액 낸 걸 갖고 평균으로 한다는 거죠. 그러면 가슴 아픈 일인데 굉장히 많이 깎이는 거죠. 그죠? 이런 식으로 하여간 총회연금도 우리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퇴직연금 지금 이렇게 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개인연금 있죠? 이건 내가 일하는 동안에 장기간 금융기관에다가 이렇게 적립을 해가지고 은퇴했을 때 얼마씩 매달 현금으로 수령하는 것. 이게 이제 개인연금이죠. 그래서 개인연금에 대해서는 뭐 두 가지 종류가 있대요. 연금저축과 비과세, 연금보험 이런 게 있답니다. 자, 요건 그냥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이제 개인연금에 대해서 좀 더 제가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어디다 이제 뭔가를 들어야 되는데 금융회사에 또는 이제 별도의 수입을 얻어야 되는데 이런 것도 하나의 여러분들한테 드리는 팁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코덱스 200 미국채 혼합이라는 상품이 있어요. 이 코스피 200 40%와 미국채 10년 그 선물 60%를 이제 섞은 거고요. 이게 평균 수익률이 6%에서 7%예요. 자, 노후에 우리가 돈이 얼마 필요할지 그래서 한 300만 원이라고 쳐봅시다. 그리고 부부가 한 50만 원 정도 국민연금을 받는다고 쳐봐요. 그러면 이제 100만 원은 이제 들어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1년에 300만 원씩 필요하면 1년에 3,600만 원이 필요하죠. 근데 100만 원씩 받으면 1,200만 원이 이제 해결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2,400만 원만 추가로 우리가 소득을 얻을 수 있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연 2,400만 원을 확보하는 방법이 뭘까? 이제 보면 그리고 우리가 70세니까 30년 더 산다고 치면 2,400만 원 곱하기 30 하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그 다음 돈이 어떻게 되냐면 약 한 7억 2천만 있으면 월 300만 원의 소득을 얻을 수 있죠. 그러면 이 7억 2천을 얻으려면 30세 때 약 6,600만 원만 있으면 이것을 아까 제가 말씀드린 코덱스 200 미국채 혼합 여기에 이제 투자를 하면 이게 연수익률 7%라고 했을 때 제가 이제 그 복리계산기에다 돌려보면 현재같이 6,600만 원에 그 다음에 이제 7% 적어놨고 35년 이렇게 이제 적어보면요.
그러니까 이제 65세, 30세에 넣으면 65세죠. 아직 우리는 여유가 있는데 하여간 65세 때 7억 2천만 원 대략 한 7억 4백만 원인데 우리가 이제 그 돈을 그때 다 쓰지 않으니까 계속 또 이자를 넣을 거니까 그리고 우리는 70세 은퇴니까 약 한 7억 2천만 원의 수익을 올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30살 때 6,600만 원만 넣어놓고 7%로 계속 복리로 불리면 65세 때 7억이 넘는 돈을 우리가 확보할 수 있죠. 그리고 그걸 이제 계속 넣어놓고 우리가 월 200만 원씩 받을 수 있죠. 그러면 이제 30살 때 6,600만 원만 있으면 되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7살 때 부모가 자기 자식한테 1,400만 원만 넣어주면 돼요. 1,400만 원만 넣고 그러면 30살이니까 이제 23년만 넣어주면 애가 이제 30살 됐을 때 6,600만 원이 나옵니다. 자, 이제 돌렸죠. 1,400만 원을 넣고 이제 7% 이자에 23년을 넣으면 이게 6,600만 원이 나와요. 그러면 이 6,600만 원을 이제 35년간 굴리면 7억 얼마가 나오죠. 그러면 월 200만 원씩 우리가 개인연금을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일 자기 집이 있다면 이거를 이제 주택연금에 넣을 수 있겠죠. 그러면 추가 소득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근데 7% 상품뿐만 아니라 워렌 버핏이 권유한 건데 S&P 500 90%와 미국채 10년 10%를 넣어가지고 이거를 계속 복리로 가져가면 평균 연 12%예요. 7%짜리 말고 이렇게 가져가면 12%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워렌 버핏은 자기가 죽으면 자기 부인한테 이미 유언을 해놨어요. 내가 죽으면 이렇게 투자해라. 그럼 웬만한 펀드 매니저의 수익률보다 훨씬 더 낫다고 이렇게 조언을 했어요. 이건 다 아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안 하죠. 왜냐하면 재미가 없어서 이렇게 안 하는데 연 12%로 계속 이렇게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주택연금 주택 소유자나 배우자가 이제 만 55세가 넘으면 주택연금에 넣을 수 있죠. 그러면 이제 주택연금을 통해서도 또 추가로 양 배우자 돌아가실 때까지 소득을 얻을 수 있죠. 그래서 제가 이제 정리를 해보면 국민연금과 우리 총회에서 받는 퇴직연금과 그 다음에 개인연금 7% 또는 12%로 개인연금을 불릴 수가 있죠. 그래서 7살 때 1,400만 원만 있으면 그것이 65세가 되면 7억 얼마가 되고 그 돈으로 죽을 때까지 월 200만 원을 계속 얻을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는 그 밑에다가 추가로 주택연금까지 추가하면 훨씬 더 많은 돈을 받을 수가 있죠. 기본적으로 이렇게 세팅이 되면 이제 노후 문제는 해결이 된다고 보죠. 근데 이제 문제는 집이 있느냐가 문제고 안정적으로 계속 그런 돈을 넣을 수 있느냐의 문제죠. 자, 이렇게 해서 일단 제가 자본소득에 대한 개념과 연금에 대한 것을 약간 예를 들어서 설명했고요. 이제 결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경제 그리고 아브라함의 경제 모델을 가지고 우리가 앞으로 교회나 교인들을 이끌어야 될 거라고 저는 이제 말씀드렸고 현재 이 금융자본주의가 얼마나 지금 불안정하고 사람들의 탐욕을 부추기는 그런 시스템인지에 대한 명확한 이해는 필요하고 있어야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 써놨죠. 아브라함의 경제 모델로 아브라함 모델로 무장해서 그리고 이제 시장 경제의 원리가 아니라 그래서 탐욕이나 이기심이나 개인주의, 나만 생각하는 이런 잘못된 태도가 아니라 사랑하고 교제하고 하나님의 공동체, 교회를 사랑하는 그런 마음 이런 걸로 이제 교인들을 무장시켜서 우리가 이제 교회를 이끌어 가야 되지 않을까 저는 이제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경제에 대한 지식, 통찰력 이것이 필요하다 계속 강조드립니다. 그래서 봉급자 25% 그러니까 4분의 1이죠. 4분의 1이 우리나라에서 현재 지금 200만 원 이하로 받고 있대요. 굉장히 열악하죠. 사실 3만 5천 불 수준의 우리가 GDP를 유지하고 있지만 그러나 실제로 200만 원 이하로 받고 있는 사람들이 4분의 1이 된다는 거. 그러나 또 다른 편으로는 가계 여유 자본이 지금 14조 원이나 된대요. 그러니까 가계부채가 많기도 하지만 또 우리 돈 많은 개인들도 굉장히 많다는 것. 이것도 좀 염두에 두시고 내가 돈이 없다고 모든 사람이 다 돈이 없겠지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것도 염두에 두시면서 목회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주식시장에서 개인이 계속 떠나고 있죠.
그런데 지금 외국인은 계속 사고 있어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LG 에너지 솔루션, 대형 우량주들을 지금 15일, 16일 연속 계속 사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개인은 완전히 지금 지쳐서 떠나고 있고 외국인이 들어오면 이제부터는 바닥인가? 좀 하여간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현재 지금 경제, 우리나라 상황이 지금 어떤지 이런 것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국민연금, 사람들의 온통 관심이 있잖아요. 지금 이것이 현재 월 소득 300만 원이신 분이 국민연금을 낼 때 86만 원밖에 수령을 못 한대요. 그리고 또 이게 이대로 가면 39년에 기금이 고갈된대요. 그러니까 국민연금은 어떻게 될 건가? 내가 받을 것도 중요하지만 교인들도 온통 여기에 대한 관심이 있으니까 우리 목회자들은 국민연금이 어떻게 될지에 대한 관심도 늘 갖고 있으셔야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 경제에서 가장 베이스가 되는 게 국민연금이잖아요. 자, 얼마 전에 IMF 아시아 태평양 담당자가 우리나라에 와서 한국은행이랑 이제 쭉 돌아보고 나서 인터뷰를 했어요. 25일인데 한국 경제 펀더멘탈 튼튼하다. 그리고 정부 부채만 잘 관리하면 괜찮다. 24년이 되면 물가는 2%대로 안정될 거다. 이런 기자회견을 하고 떠났어요. 그러니까 너무 겁낼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IMF라 그러면 그래도 세계적으로 가장 공신력 있는 기관이고 뭐 우리나라한테 아부하거나 이러지 않지 않겠습니까? IMF가 와서 판단한 결과 한국 경제는 펀더멘탈이 굉장히 튼튼하다고 하니까 너무 또 과도하게 공포심리나 불안심리에 휩쓸릴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금리가 지금 계속 오르고 있죠. 이제 이게 문제죠. 언제까지 올릴지, 언제 이제 스톱될지. 11월 2일이면 미국 금리 이제 4%가 될 거고 올 연말은 4.5%는 거의 기정사실화 된 거고 내년에 또 올릴 텐데 과연 이 상단이 얼마가 될지 그리고 미국 경제는 거의 5%대가 됐을 때 경제가 버텨낼 수 있을지 그리고 과연 미국 연준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이런 것들도 잘 이렇게 보실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 지금 주택담보대출이 거의 이제 8%대까지 올라갈 거고 영끌한 사람들 악소리를 내고 있고 지금 난리죠. 만약에 그런 분들이 교인들이라면 어떻게 위로를 하고 어떻게 충고를 할지. 최근에 서울대 교수인데 주택시장이 굉장히 밝으신 분이 있어요. 그분이 영끌족 지금은 이제 답 없다. 무조건 참아라. 무조건 버텨라. 그런 기사를 또 썼더라고요. 그분의 말이 얼마나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어떻게 이들을 위로하고 가장 전문가라는 사람들은 지금 이 현상을 어떻게 보고 있고 어떻게 견디라고 해결책을 내고 있는지 나름대로 참고하시고 또 여러분들은 여러분대로 소화하셔서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 만일 교인들이 관련이 돼 있다면 잘 이끌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은 지금 짠테크 그래서 이제 한 푼도 쓰지 말자 뭐 이런 식으로 갑자기 또 변했다 그러더라고요. 욜로족에서 즐기자 이래서 한 푼도 쓰지 말자 이런 식으로 지금 또 바뀌고 있답니다. 우리나라가 이 선진국 17개국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그럴 때 우리나라가 1등으로 물질적 행복을 꼽았대요. 선진국에서 다른 나라들은 가족이 중요하다, 직업이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우리나라만 물질적 행복이 가장 중요하다고 했대요. 그러니까 좀 나쁘게 말하면 가장 돈을 밝히는 그리고 가장 돈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는 나라가 우리나라죠. 이 속에서 지금 난리죠. 모든 자산이 깔아앉고 있고 주택시장이 지금 붕괴되고 있고 이런 속에서 여러분들이 교회를 목회하시면서 교인들 어떻게 잘 이끌지를 좀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자, 이제 화면 4개면 끝납니다. 중세교회는 성경의 가르침에 따라 계속 지침을 줬죠. 그리고 중세 때는 교회가 세상을 이끌었죠. 대부업, 고리대금업에 대해서 계속 야단을 쳤죠. 그러면 안 된다 그러고. 그리고 상업, 금융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달하니까 교회는 수도원 운동을 일으키면서 금욕주의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나의 모범 사례로 이렇게 세상에 나타내 보였습니다. 칼빈도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차원에서 그것이 구현된 경제 질서, 그것을 구체적으로 제네바에 구현했죠. 그런 일들을 했고요. 영국 교회는 16세기 그 상업 문화가 사회를 굉장히 뒤흔들어 놓을 때 고리대금업이라든가 엔클로저가 확대되는 것 이런 것에 대해서 안 된다. 이거는 비성서적이다라고 하면서 경고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저는 인류의 역사는 화폐화 역사. 모든 것들이 다 화폐화되는. 옛날엔 다 무료로 십시일반으로 서로 나눠주고 서로 도움받고 했는 건데 이제는 다 그게 상품화돼 가지고 돈으로 매게 되는. 그러니까
모든 관계가 화폐화되는 그런 역사고, 또 하나는 공동체가 해체되는 역사라고 저는 세계 역사, 경제적인 측면에서 그렇게 정의할 수 있다고 봐요. 이 속에서 다 개인화되고 파편화된 그런 사회, 원자화된 인간들, 그래서 고독하고 외롭고 어디에 기댈 데가 하나도 없는 이제 가정마저도 다 해체되고 있잖아요. 서울에 30몇 프로가 다 혼자 살잖아요. 일가구 세대죠. 자, 그런 것 속에서 의지할 곳이 없고, 그래서 역설적으로 돈이 점점 더 중시되는 그런 사회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현재 경제 시스템은 공포와 탐욕을 부추기고, 그래서 자제력을 잃은 개인들은 무리하게 투자하고 빚을 끌어서 더 많은 돈을 벌려고 이제 하는 그런 시스템이죠. 그래서 굉장히 주의를 요하고요. 금융이 발달하면서 이 노동소득보다, 일해서 건강하게 번 것보다 이렇게 자본소득이 더 중요한 그런 때고, 그래서 빈부의 격차가 점점 심해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때 교회는 성경의 근본적인 정신, 이것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요. 여기에 입각해서 이때 필요한 메시지를 내야 된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공포, 두려움을 이기고 물질 문명의 폐해, 금융 경제의 이 폐해를 극복하기 위해서 탈화폐적인 공간을 우리가 만들어야 될 것 같고요. 세상은 다 화폐적인 공간이잖아요. 돈에 의해서 움직이는 공간인데, 뭔가 여기서 좀 숨통을 트일 수 있는 탈화폐적인, 돈과 상관이 없는 그런 어떤 그 공간, 이런 것들을 만들어야 될 것 같고, 공동체가 파괴되고 다 외로운 개인인데 그런 그 공동체를 다시 회복하는 어떤 공간을 마련해야 될 건데, 저는 그게 바로 교회가 아닌가 생각해요. 교회야말로 돈과 상관없는 탈화폐적인 그런 공간이잖아요. 그리고 교회는 계속 공동체를 강조하고 있죠. 그래서 교회를 다시 한번 회복시키는 것, 그리고 이 금융경제 속에서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왔을 때 정말로 쉬고 평화를 얻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우리가 만들 필요가 있고, 그런 점에서 이제 아브라함의 목회, 아브라함의 어떤 교회의 모델을 우리가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1세기 교회 목회자 모델은 전 이제 아브라함, 그래서 이분은 제사장이고 사업가고 복의 근원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에 들어온 교인들은 영적으로나 또 물질적으로 이렇게 축복을 받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영성과 우리는 경제적인 지식과 역량, 그리고 이 경제 질서를 제대로 이렇게 판단하고 평가할 수 있는 그런 인식, 통찰력, 안목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물질 만능주의 시대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야말로 선진국의 어느 나라 국민보다도 더 물질적 행복이 가장 중요하다고 이렇게 답하는 그런 국민인데, 이런 속에서 물질 만능주의에 휩쓸리지 않고 더 나아가서 이것을 이제 극복할 수 있는, 그래서 이기심과 탐욕을 제어할 수 있는 그런 섬김과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어가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